당시 축구협회는 히딩크가 감독 일을 수행하는 동안 스파이를 심어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히딩크 또한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Heerst daar ook wel spionagecultuur. Dus ook een spionagecultuur vanuit de technische commissie. 그런데 2024년 현재도 축구협회는 도대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너가 모르면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는 축구계가 딱 이 정도인가?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패로 가득했던 한국 축구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경제도 문화도 바꿔버린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는 어떻게 최악이었던 한국 축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미친듯이 좋아했던 히딩크는 스포츠 전문대학에 입학해 축구 감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역팀 코치로 일하던 중 하루는 선수가 모자라 대신 뛰게 되었는데요. 그때 히딩크는 현역인 선수들보다 더 잘 뛰어버렸죠. 그렇게 히딩크는 반강제로 코치 겸 선수가 되어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투잡으로 축구를 했어도 히딩크는 네덜란드 명문 PSV 아인트호벤까지 이적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주전 경쟁에 밀리며 후보로 활약했지만 이 사례를 통해 히딩크의 심상치 않은 축구 실력과 지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 선수를 은퇴한 히딩크는 자신이 뛰었던 PSV 아인트호벤에서 코치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서 심각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 감독은 쫓겨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생긴 공석에 히딩크는 얼떨결에 급한 대로 감독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걸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꼭 잡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히딩크는 그의 리그 우승을 이뤄냅니다. 그 후 정식 감독이 된 히딩크는 리그, 리그컵, 유로피언컵을 모두 우승하면서 감독 경력 단 2년 만에 축구 역사에서 트래블을 이룬 9명의 감독 중 1명이 되어버리는 기적같은 일을 이뤄냈죠. 이후 그는 페네르바체, 발렌시아, 네덜란드 국가대표, 레알 마드리드, 베티스에서 감독을 하며 세계적인 명장 중 1명이 되었는데요. 그때 한 한국인이 그에게 접촉을 해오는데 Ik werd gebeld. Hij zegt, kan ik je spreken? Ik zeg, goed. Ik ben thuis. Ja, ik ben er al, zegt hij. Hij was al in Amsterdam. 이 사람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파견된 당시 축구협회장 내 회사 현대중공업 직원 가사면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잘하고 믿을만해서 정몽준이 대한축구협회 국제부장으로 임명했었는데요. 현재 축구협회가 대부분 축구인 출신으로 무능력한 행정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비축구인 출신 축구행정가였죠. 어찌됐든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1승도 못해본 약팀이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성공했고 적어도 일본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꼭 명장을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면 국제부장은 히딩크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당신이 안 온다고 하면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간절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히딩크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Ik zei, nou, mijn advies is, zou ik ermee de wereld rondreizen. Dus ik zou daar een budget voor gaan creëren en bij je halen en een jaar, anderhalf, als een soort clubteam gaan trainen. Dus ik stelde eigenlijk die twee adviezen. Ik denk, ja, dat is onhaalbaar. 그러나 축구협회는 단 10일 만에 히딩크를 찾아가 이 모든 걸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week later he came back to me to Holland and he said, okay, the players are available for a longer period and there's a budget to travel around with a team all over the world to get experience. So I was surprised. And then I said, okay, I'll do it. 히딩크 감독은 1년 동안 월드컵 5개월 전까지 무려 59명을 소집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철저한 자신의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는 매우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구협회가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는데 발표 때마다 축구협회의 소위 고인물들이 엄청나게 참견을 하면서 판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당시 축구협회는 히딩크가 감독 일을 수행하는 동안 스파이를 심어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내부 기밀로 말한 내용이 계속 언론에 빠져나가니까 히딩크 또한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겪은 히딩크는 이건 한국이 북한 때문에 스파이 짓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축구협회를 안쓰럽게 보았죠. Cultuur, vanuit de nog altijd bestaande formele oorlog met Noord-Korea heerst daar ook wel spionagecultuur. Dus ook een spionagecultuur vanuit de technische commissie. 히딩크는 이미 이런 협회의 졸속 행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대표팀 소집 명단을 정할 때 협의하자고 하면 그냥 자기가 언론을 통해 먼저 명단을 발표해버리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그런 히딩크를 못마땅히 여겼죠. These members didn't like Hiddink style, of course, because
They had some worry. 하지만 당시 축구협회장과 가사명 부장은 그런 히딩크를 지켜주었습니다. De leidende mannen eigenlijk, die zeiden, ga je gang. 히딩크는 선수를 길들이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특히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만심에 빠져들 수 있기에 관리가 필요했는데 당시 대표적인 선수는 안정환이었죠. Anjohan die speelde bij niet eens top. Ik denk tweede divisie. Bij Perugia. Iets te mooi, weet je? Iets te mooi, iets te glamorous. 하지만 당시 안정환은 히딩크에도 쫄지 않는 스타 플레이어였는데요. 감독도 외국에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이야. 형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딩크는 그런 안정환을 조련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AS 로마랑 경기를 하는 세리에서 리그에서 하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보러 왔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가셨어요. 아, 이제 월드컵은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안정환을 실제로 명단 제외하며 소속팀 벤치 선수를 주전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는 축구보단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안정환이 월드컵에 못 나가는구나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다시 불러 히딩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 월드컵을 끝난 이후에 너한테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23명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렇게 히딩크에 완벽하게 조련된 안정환은 길었던 머리도 자르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래 부르는 경우 겁나 열심히 하는 거야. 모든 무조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막 몸 던져서 막 입에서 똥내나는 뜯고 막 열심히 뛰고. 이렇게 히딩크 감독은 외국인 감독임에도 역대급으로 한국 선수들을 장악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히딩크는 규율을 지킬 때 한국인보다 더 꼰대, 아니 더 엄격히 팀 규율을 따졌는데요. 이동할 때는 복장을 통일시켰고 옷 색깔까지 맞추게 했으며 외출할 때는 반바지를 절대 못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맞추었고 식사를 할 땐 핸드폰을 못 쓰게 했죠. 그런데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양 문화처럼 자유로웠습니다. 훈련이나 실전에서 후배들이 선배들을 어려워하는 것을 느끼자 존댓말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가장 당돌해 보이는 이천수를 불러 히딩크가 시켜갖고 명보야 밥 먹자.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장에서 선후배 간의 반말을 쓰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이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천수, 박지성 등 어린 선수들이 기죽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대표팀 선수들을 관찰하면서 분명한 단점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이 진단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는데요. 한국은 정말로 뛰는 거 하나만큼 최고다. 기술이 없다는데 거꾸로 이제 진단을 내려놓잖아요. 이런 한국의 축구 기득권과 대중들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히딩크는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인 체력 보강을 위한 파워 프로그램에 집중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 왕복 오래 달리기로 흔히 셔틀런이라 불리는 20m 구간을 왕복하며 달리는 것이었죠. 대표팀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땐 평균 90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표팀 선수들 전원이 120회를 넘어서게 됩니다. And now they score 130, 140, 150. So the players have improved a lot during the last year. 이 기록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히딩크가 맡았던 네덜란드,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 같은 팀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죠. 또 재밌는 점은 현재 안정환은 뭉쳐야 찬다 프로그램 감독으로 선수들의 체력을 파악할 때 이 셔틀런을 도입했고 그때 최고 기록은 철인 3중 선수 허민호의 116회였는데요. 그런데 2002년 멤버 전체 평균이 120회 정도라고 하니 그 당시 팀 체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아, 그런데 그럼 2002년 멤버 중 가장 오래 뛴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차두리는 20m 왕복 달리기 156회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팀은 거액을 내고 유럽의 강팀들과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프랑스 체코와 치른 평가전에서 5대0이라는 부진한 성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5대0 감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은 월드컵 전에 대표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그를 맹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이렇게 이 상황을 바라보았죠. 감독님 말씀이 강한 상대랑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월드컵의 결과가 아니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훈련한 대한민국 팀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다시 유럽 국가들과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상대는 핀란드, 코스타리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1년 전에 5대0 참패를 안겨줬던 프랑스였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대표팀은 서서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3월 핀란드전 승리, 4월 코스타리카전 승리, 그리고 5월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상대로 완전히 달라진 경기를 보여주었죠. 특히 1년 만에 다시 만난 프랑스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세계 어느
대표팀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대표팀 선수들의 당시 자신감은 어느 팀하고 하더라도 절대 뭐 그렇게 큰 스코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크게 맞지 않는지 정말 우리도 놀랐습니다. 뭐 세계 1위가 됐던 5위가 됐던 4위가 됐던 3위가 됐던 충분히 저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실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For the world, the outside world is not expecting much from Korea, but I hope that we can make a very nice surprise for the outside world. 히딩크의 말처럼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수들 힘을 너무 뺀다고 욕을 먹던 파워 프로그램은 한국 선수들이 경기 내내 큰 외국 선수들과 쉼없이 몸싸움을 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무섭게 뛰어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세계 최강의 상대들을 만나서도 실력적으로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를 주도했죠. 그리고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데 (2002년) 월드컵 이후 일본 축구협회는 히딩크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일본 국가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히딩크는 한국 감독을 했던 내가 일본 감독을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후 히딩크는 호주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그는 호주를 32년 만에 2006년 월드컵에 진출시켰고 그때 운명처럼 일본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경기 전 히딩크는 난 한국의 명예시민이다. 한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본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일본 언론들은 경솔한 발언이라며 히딩크를 매도했고 호주를 타도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에서 무려 시청률 50%를 기록했는데요. 80분간 1대0으로 지고 있던 호주는 경기 막판 8분 동안 무려 3골을 몰아치며 정말 영화같은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히딩크는 결국 호주를 16강에 진출시켰고 그렇게 호주에서도 히딩크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우리에게 왜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려준 인물입니다. 그는 온 나라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경제도 문화도 정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히딩크가 떠나 2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축구는 얼마나 성장하였을까요? And then I don't think much about the consequences of failure. I don't think in failure. Once you fail, okay, accept it and go on with your life. All the limitation that every team has, why shouldn't we think always negatively that we can't do so well? I'm working hard, and if we think like that, then we must go somewhere. We must reach somewhere. 지금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국민 영웅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